대형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망쳐서 오랜 시간 수배범 신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오들오들 떨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의외로 해외 도피에 성공해서 타국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운 좋은 범죄자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도 외국으로 도망가 말짱하게 잘 살던 살인범이 사건 발생 17년이나 지난 2020년 돌연 귀국해 자수를 하더니 신나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대체 그가 자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간 악당 도쿄 야마나시 연속사건 편입니다. 2003년 10월 4일 도쿄 니시타마군. 선선한 가을바람을 즐기며 숲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가 저 멀리 희한한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더니 곧장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물체의 정체는 사람의 잘린 오른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부검에 들어갔고 신원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손목의 주인은 당시 26세 후루카와 시냐. 고급 술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운영 노하우를 익힌 그는 며칠 후 도쿄 록봉기에 자기 가게를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참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할 후루카와 대체 왜 숲속에서 그것도 손목만 달랑 발견되었는지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을 면밀히 탐문했고 당시 29세의 카미야 소우와 31세의 마츠이 토모유키가 그와 트러블이 있었음을 알아냅니다.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 사기 그룹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주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한다거나 위조 카드를 만들어 현금이나 현물을 탈취하는 범죄를 일삼아 왔습니다. 카미야와 마츠이는 고급 술집에서 일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장씩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만지는 후루카와를 그들의 범죄 그룹에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조력자로 적합한 인물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고객과의 신용을 생명으로 여겼던 후루카와는 두 사람의 유혹을 딱 잘라 거절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후루카와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즉시 카미야와 마츠이 두 사람을 수배했지만 이들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대신 같이 사기를 치던 똘마니 13명 중 K라는 한 사람만을 놓치고 나머지 12명을 체포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기 그룹 조직원들은 후루카와를 납치해 사이타마현 토다시의 아파트에 감금한 뒤 폭행을 했습니다. 풀려나고 싶으면 카드 사기에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가게 창업 자금을 내놓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협박을 했죠. 하지만 후루카와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기 그룹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고객 정보를 유출하지도 자신의 돈을 내놓지도 않을 거라면서 크게 저항했습니다. 후루카와를 포섭하는 데에 실패하고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카미야와 마츠이. 두 사람은 지친 후루카와를 차에 태우고 야마나시현의 산속으로 가서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고인이 된 후루카와의 신체를 절단해 온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한 토막 한 토막 유기했습니다. 범행 현장이 야마나시현이었는데도 오른손이 도쿄도에서 발견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체포된 조직원들은 두 사람이 후루카와의 나머지 부분들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 한참 뒤 백골이 되어 발견된 머리 이외에는 안타깝게도 후루카와의 몸을 더 이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똘마니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루카와의 사건이 벌어지기 약 3개월 전인 2003년 5월 도쿄 번화가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던 38세 남성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냈지만 아직도 A씨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A씨 역시 카미야와 마츠이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A씨를 호텔에 감금해놓고 마구 폭행했던 카미야와 마츠이. A씨는 그날 그곳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고 두 사람은 그를 사이타마현의 한 시골 마을에 유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진술에 따라 즉시 A씨의 시신을 수습했고 카미야와 마츠이는 정식으로 두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잡기만 하면 끝나는데 경찰은 그만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카미야와 마츠이 그리고 놓친 조직원 K가 모두 일본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빨리 용의자를 특정했다면 출입국 관리소에 요청하여 출국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경찰이 한 발 늦은 바람에 조직원 K는 하와이로, 카미야와 마츠이는 각각 애틀랜타와 서울을 경유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가버렸습니다. 3명은 즉시 인터폴을 통해 국제 지명수배 되었는데요. 사실 인터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라 서로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만든 각국 수사기관의 모임입니다. 인터폴 사건에 힘을 쏟을지 말지는 각 나라의 자유의지로 정해지며 다른 나라는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일본은 정말이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범인들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나라 경찰은 대신 잡아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남의 나라에 가서 직접 잡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와이로 도피한 K는 재벌릇 개 못 준다고 그곳에서도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하와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얼마간 감옥에 갇혀있다 풀려나서 일본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경찰은 공항에서 바로 K를 체포했지만 그는 살인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조직원이었기에 주범을 놓친 경찰은 여전히 사건 해결에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일본 경찰에게 남은 방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게 부디 대신 좀 잡아서 넘겨주세요 하고 비는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남아공은 일본의 요청에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카미야와 마츠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아공은 1994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지만 일본은 2023년 현재까지도 사형이 존재하고 심지어 잊을만 하면 집행까지 해버리는 나라입니다. 도둑놈이나 사기꾼 정도야 고민할 것도 없이 금세 잡아서 보내주겠지만 연속 살인범들을 잡아서 보냈다가 사형이라도 당하면 남아공이 그들을 사지로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사형이 비인도적 형벌이라며 질색을 하는 남아공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각서에 서명하실 건가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첫째, 일본에서 잡힌 범죄자들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둘째, 선례를 남기면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셋째, 남아공이 시키는 대로 하기엔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겁니다. 결국 협조의 기회를 날려버린 일본은 나날이 속만 태우며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 15년.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식을 대로 식었고 범인을 꼭 잡겠다는 수사진의 의욕도 희미해졌습니다. 그저 카미야와 마츠이 둘 중 누구라도 하와이에서 추방당한 K처럼 남아공에서 작게나마 사고를 쳐서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일본. 사실상 이 건은 범인이 누구고 어디에서 뭘 하며 사는지 빤히 아는데도 잡질 못하는 그런 밤고구마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7년이 지난 2020년 8월, 놀랍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는 반전이 펼쳐집니다. 남아공에서 미꾸라지처럼 잘도 도피 생활을 하던 카미야가 갑자기 수도 프레토리아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귀국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여러 사람 복장을 터뜨렸던 연속살인범이 사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구태여 일본에 들어오겠다고 하다니 일본 경찰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카미야를 체포하기 위해 당장 나리타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서 까맣게 탄 피부에 쇠꼬챙이처럼 말라있는 카미야를 발견하고 즉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카미야는 자신의 17년 도피 생활을 스스로 끝냈습니다. 그가 자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배가 고파서 였습니다. 남아공에서 굶어 죽으나 일본에서 사형당해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뱃속이라도 따뜻한 게 낫지 않겠냐는 참 황당한 판단에서 이 살인범은 자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 남아공에서 카미야와 마츠이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쥐고 간 돈으로 수영장 딸린 호화저택을 빌려 흥청망청 신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집에 살면서 중고차 딜러 일을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서 각자 흩어져 살기로 했고 그때부터 점점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미야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한동안은 어떻게 꾸역꾸역 먹고는 살았지만 2019년 겨울
그 무시무시한 역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정이 180도 달라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통은 예외 없이 남아공에도 찾아왔고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직업을 잃고야만 카미야는 이후 단 한 푼도 벌 수가 없었습니다. 해를 넘어가도 쫄쫄 굶는 생활을 반복하던 카미야. 그는 결국 2020년 8월 남의 나라에서 굶어 죽느니 내 나라에서 사형을 당하자 하는 마음으로 일본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일본 경찰도 남아공 경찰도 인터폴도 아닌 코로나가 연속 살인사건의 주범을 잡은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마츠이만 잡으면 17년 동안 경찰을 내태웠던 전대미문의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때 남아공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마츠이 토모유키가 현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마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으니 아쉬운 대로 벌은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마츠이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일본은 결국 이 사건의 진실과 전모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카미야가 마츠이의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자마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카미야는 두 피해자를 살해한 이는 마츠이이며 자신은 시신 훼손과 유기만을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연히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 사건에서 카미야가 살해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사건 발생 20년째인 올해 2023년 3월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도쿄지방재판소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나 증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행 여부를 분명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때 남아공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젠 일본 감옥에서 13년간 편안하게 지내다가 출소 후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생 역전이 아닐까 싶네요. 나라와 나라 간의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 정작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은 뒷전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하지 말라는 남아공의 요구를 거절한 일본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교활한 악당들에게 무참히 희생당한 후루카와 신야 씨와 피해자 A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그들만의 고충은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등장할 이 슈퍼스타는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을 납치당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충을 겪었는데요. 과연 아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주간 악당 토니 타니 아들 납치 사건 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대 후반 패잔국인 일본은 폐허를 넘어 그야말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적인 미국에 대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미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교묘한 틈을 노리고 혜성같이 등장한 토니 탄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예능인. 진한 뿔테 안경에 잘 만진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마크였던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애매하게 영어를 섞었으며 영어도 일본어도 외계어도 아닌 기묘한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nd 오토짱 오카산 Good evening and 오konbanwa Good afternoon 오konnichiwa This is Mr. Tony Tani and Tanian Jansen 콩글리시나 자글리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쓰는 말에는 따로 톤잉글리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람이었던 겁니다. 토니 타니는 정말 유명한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특히 못돼 먹은 걸로 유명했죠. 분명 시청자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재미있는 연예인이긴 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기적이었고 사회를 보는 시선은 염세적이었습니다. 예능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면
동료 연예인이나 유력 정치인은 물론이고 애꿎은 일반 관객까지도 깎아내리고 망신을 줬던 건방진 독설가. 그게 바로 연예인 토니 타니의 캐릭터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락인데도 찾는 곳은 너무나 많아서 그는 MC, 개그맨, 배우, 모델, 거기에 가수로까지 활동했습니다. 입으론 욕하면서도 눈으론 자꾸 보게 되는 참 남다른 매력의 연예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토니 타니를 미치도록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료 연예인일까요? 아니요. 토니와는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조금도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가노현에 사는 38살 미야자카 타다히코. 사범대를 졸업한 미야자카는 한때 교사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만두고 꿈에 그리던 잡지사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던 겁니다. 미야자카는 선을 넘는 게 일상인 토니 타니의 개그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채널을 돌리면 그만일 텐데 인간 심리라는 게 참 묘해서 그는 21세기 악플러들과 마찬가지로 굳이 찾아보고 욕하고를 반복했습니다. 막대먹은 언행을 서슴지 않아도 잘만 나가는 토니에게 슬슬 배알이 꼴리기 시작한 미야자카. 그는 토니 타니에게 잡지사를 차릴 미천을 뜯어내겠다는 황당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게 눈꼴 시린 토니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미야자카는 주부들이 즐겨보는 한 잡지에서 토니의 아내와 그의 장남인 만 6세 마사미의 인터뷰 기사를 발견합니다. 그는 모자의 사진을 쭉 찢어 주머니에 넣고 그 길로 도쿄로 향했는데요. 1995년 7월 15일 마사미가 다니는 이리아이 제4초등학교에 도착한 미야자카. 이 즈음의 언론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제로에 수렴해서 토니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아들의 이름이나 어느 학교 몇 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것도 작정하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야자카는 마사미가 하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가방을 메고 신나게 교문을 나섰는데요. 그는 다짜고짜 아이에게 다가가 잡지에서 찢어낸 사진을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가 토니 타니 씨의 장남 마사미지? 이 사진 아저씨가 찍었는데 기억나니?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앞에 어른이 그렇다고 하니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맞나보다 하며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버렸습니다. 아저씨가 마사미랑 엄마를 훨씬 더 예쁘게 찍어주고 싶은데 사진 다시 찍으러 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순진한 마음에 어른의 이런 제안은 그저 호의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사미는 선뜻 미야자카의 손을 잡았고 그는 아이를 데리고 유유히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너무도 쉽게 미야자카는 토니 타니의 아들을 유괴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토니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집에 왔어도 벌써 왔어야 했을 저녁 시간. 토니 부부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녀 봤지만 도무지 큰아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결국 16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즉시 경찰은 학교 주변 탐문을 통해 아이가 하교 중 까만 옷을 입은 남자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다는 제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토니의 집으로 몸값 200만엔, 현재 가치로 약 1200만엔을 요구하는 협박장이 도착하면서 마사미의 유괴 납치는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언론 컨트롤이 매우 중요한데요. 두서없이 떠드는 언론에 자극당한 범인이 2판 4판이라는 심정으로 인지를 해코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연히 극비리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귀신 같은 언론들은 순식간에 벌떼처럼 몰려들어 토니 타니의 큰아들이 유괴당했다는 소식을 온갖 방송과 지면에 헤드라인으로 실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토니 타니에게 기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들이대기도 했는데요. 개중 참 대단도 하신 어떤 기자님께서는 마사미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난 7월 17일 끝끝내 토니와 인터뷰를 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의 기사에 따르면 이날 토니는
슈퍼스타에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셔츠와 바지, 그리고 슬리퍼 차림으로 당장이라도 아이가 오기라도 하는 양 초조한 표정을 한 채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수염은 깎지 않아 지저분했고 땀조차 제대로 닦지 못했으며 무대 위에서의 거침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도 미리 잡혀있던 스케줄에는 참석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이를 납치당한 가운데 관객들의 웃음을 끌어내는 코미디 연기를 해야 했고 풍자와 패러디를 명목으로 특유의 독설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토니타니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파되고 있는데도 일본 국민들은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겁없는 인간이 독하기 짝이 없는 토니타니의 자식을 유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설령 아이를 유괴당했다 한들 돈과 권력, 거기에 인맥까지 흘러넘칠 그가 며칠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국민들은 기사의 내용을 영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연예 관계자들은 토니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까지 생각했다는데요. 타고난 관심종자인 토니타니가 슬슬 인기가 떨어질 조짐이 보이자 아들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처럼 인기는 많았지만 인망은 없었던 토니타니. 아들을 납치당한 상태에서도 지저분한 유언비어에 시달리며 10배, 20배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그는 결국 카메라 앞에서 오열을 하고야 맙니다. 그러면서 범인을 향해 제발 아들을 돌려달라며 간절하게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まさみがすぐ帰ってくるのを待ってるよ。かすみちゃんも待ってるから。まさみ、早く帰っといて。 이때 미야자카에게 납치당한 마사미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이는 본인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건 알지도 못한 채 미야자카의 집에서 그 집 아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미야자카는 마사미를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나가노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중요한 투자자의 아들을 며칠 맡아주기로 했으니 잘 돌보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협박장을 토니타니의 집에 보냈던 거죠. 협박장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마사미를 잠시 데려갑니다. 나쁜 놈한테도 정의는 있으므로 아이의 생명은 보장하지만 200만 엔의 몸값과 교환하는 조건입니다. 신고는 당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니 우리 쪽에서 다시 연락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지시사항과는 달리 경찰이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협박장까지 언론에 공개되자 미야자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유괴를 하긴 했는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히 천성이 대단히 악독한 편은 아니었는지 그는 아이와 열심히 놀아주고 밥과 간식도 잘 챙겨주고 심지어 아이가 수영을 좋아한다고 해서 동네 물가에 데리고 가 수영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야자카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그는 7월 21일 오전 토니타니의 집으로 접선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토니든 추적을 하는 경찰이든 처음엔 미야자카의 전화에 별 반응이 없었는데 워낙 장난 전화가 1분에 한 번씩 온다 싶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200만 엔이 아니라 20만 엔만 줘도 괜찮다느니 애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느니 이 사달이 난 건 다 토니타니의 업보라느니 별의별 악질 전화에 멘탈이 너덜너덜해진 수사진과 토니의 가족들은 미야자카의 전화 역시 장난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3번이나 전화를 걸어 토니와의 만남을 요구하는 진지한 남자의 목소리에 경찰은 속는 셈 치고 전화 속 인물의 지시를 따라주기로 하는데요. 미야자카는 토니에게 밤 10시까지 시부야역에 있는 강아지 동상 앞으로 현금 40만 엔을 들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토니야. 기어서라도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문제는 일본 전역의 기자란 기자들이 죄다 그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서 밖으로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는 데에 있었는데요. 분명 그 많은 기자들이 토니의 뒤를 쫓아 시부야역으로 향할 텐데 카메라가 득실되는 곳에서 범인이 모습을 드러낼 리는 없을 겁니다. 결국 형사 한 명이 돈가방을 들고 기자들 모르게 시부야역 강아지 동상 앞에 서 있게 되었는데 이때 숨어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미야자카는 돈가방에 정신이 팔려서인지 앞뒤 재지도 않고 형사에게 다가가 토니타니? 하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형사는 자신을 토니타니의 부하 직원이라고 속인 뒤 미야자카에게 돈을 줄 테니 마사미를 납치한 진범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미야자카는 기다렸다는 듯 들고 온 물건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바로 란도셀이라고 불리는 초등학생용 책가방이었습니다. 이름표를 확인해보니 주인은 마사미가 맞았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려 일주일이나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미야자카는 그렇게 엉성하고 허무하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마사미는 안전하게 구출되어 나가노현 경찰들과 도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토니와 그의 아내는 마사미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카메라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이렇게 부모는 애를 태웠지만 정작 아이는 본인이 유괴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야자카의 집에서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간 동네 아이들과 시골 마을을 뛰어다니며 생활하다 보니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돌아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체포된 미야자카는 경찰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대체 왜 아이를 납치한 겁니까? 몸값을 얻어내려고 그랬습니다. 만약 몸값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마사미를 어떻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당연히 줄 줄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토니타니의 아들이었죠? 토니타니의 개그는 사람과 사회를 바보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평소 그에게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노렸습니다.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시답지 않은 범행을 저질러 일본을 일주일간 대혼란에 빠뜨렸던 미야자카 타다이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그는 유괴죄와 공갈 미수죄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4년형, 2심에서 1년이 감형된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세간에 큰 불안감을 조성한 반사회적 범행임은 틀림없지만 아이가 너무 멀쩡하게 지내다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그러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타니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들을 잃고 피폐해져가는 인간적인 모습과 범인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는 뜨거운 부성애를 의도치 않게 대중에게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던 그가 이렇게 따뜻하고 애틋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니 일본 국민들은 인간미까지 넘치는 토니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보낼 것 같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대단한 토니타니도 결국은 아빠나 남편, 동네 아저씨들과 다를 바가 없는 보통의 가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대중들이 더 이상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게 캐릭터가 와르르 붕괴되어 버린 예능인 토니타니. 그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사건 이후 다소 얌전해져 버렸고 진라면 순한맛 같은 토니타니에게 사람들은 예전만큼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예계가 아무리 무섭고 독한 바닥이라지만 정작 제일 무섭고 독한 건 대중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편은 결말이 그리 나쁘지가 않아 예전 영상들보다 덜 심각하게 진행해 보았는데 엄연히 아이까지 끼어있는 강력사건을 너무 가벼운 투로 다루어서 불편하지는 않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런저런 일들이 이상하게 안 풀리는 날, 세상이 나를 참 안 도와주는구나 싶은데요. 이런 감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믿게 되는 정신질환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해망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피해망상을 핑계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찌질하기 짝이 없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악당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편입니다. 2007년 10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산기슭에 있는 어느 시골집에서 집주인인 77세 여성 최모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최 씨는 두개골이 으스러질 정도로 강한 공격을 받아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도 피가 낭자했는데요.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돌덩어리와 다 찌그러진 냄비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범인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오직 집주인만 살해한 후 도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웃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몇 가구 상주하지 않는 작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소박한 시골 동네에 외지인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이 경찰이 생각하기엔 영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집에는 무단으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인은 최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줄 만한 면식범, 그 중에서도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거나 이곳을 빈번히 드나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피해자 최 씨는 하천 토박이는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사준 이 마을의 땅에서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며 혼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시원시원하면서도 친절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최 씨는 마을에 개척교회를 세운 목사 부부와 통행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최 씨에게 원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목사 부부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지난밤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간단히 확인되는 바람에 금방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마을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앙금이 쌓인 이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모두 77세인 피해자와 비슷한 연배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놓고도 본인 몸이 성악이란 좀 힘든 나이였죠. 마을에는 다친 사람, 몸져 누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웃들도 용의자 명단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 없이 열흘이 넘게 흐른 어느 날,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최 씨의 집에 난데없이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내는 사람 화천읍 하리 이만성, 받는 사람 화천읍 땡땡리 연대 뒷골짝 김철수. 편지에는 최 씨의 이름도 제대로 된 번지수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마을을 담당하는 집배원의 세심함 덕분에 정확히 최 씨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의 큰아들 이름이 김철수라는 것을 집배원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왜 이만성이라는 사람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철수 씨에게 보낼 편지를 강원도 화천의 어머니 집으로 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어보았더니 그 내용은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는데요. 편지의 발신인인 이만성은 본인을 피해자 최 씨의 남자친구이자 최 씨를 죽인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와 육체관계까지 나누는 오랜 애인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가 젊은 군인들과 바람이나 놀아났고 심지어 군인들에게 매춘까지 하기에 화가 나서 죽여버렸다며 편지로 자수 아닌 자수를 하는 겁니다. 77세 어르신에게 이게 무슨 안 어울리는 단어들인지 경찰은 읽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의 나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최 씨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이웃들은 편지의 내용을 듣자마자 하나같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서로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판국에 설마 하니 오랜 애인을 몰랐겠냐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철저히 비밀로 하기 위해
남자친구와는 마을 밖에서만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일단 외출이 잦아야 하는데 최 씨는 농사를 짓느라 바빠서 다들 놀 때도 혼자만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애인이며 바람이며 심지어 매춘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도리어 경찰에게 화를 냈고 경찰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용은 엉터리일지언정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편지에 화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당장 CCTV 영상부터 수거하려고 했지만 2007년에는 이 동네 우체국에도 우체국 주변에도 방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천읍 하리 주민 중에는 이만성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편지는 종이에 묻은 이만성의 지문을 채취하는 정도로밖에는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편지가 몇 통 더 왔지만 전부 쪽지문만 나와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경찰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편지에 언급되었던 큰아들 김철수 씨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 친인척, 이웃, 친구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범행과는 관련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최 씨가 입양을 한 양아들, 그러니까 가족인 것은 맞지만 김철수 씨를 비롯한 다른 남매들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던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바람에 최 씨의 식구들도 덩달아 양아들을 의심하게 되었고 억울했던 그는 결백이 밝혀진 후 최 씨의 식구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악랄한 살인범과 안일한 수사진의 환장 콜라보로 마음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파탄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수사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끝내 범인의 비읍자에도 다가가지 못했고 무심한 세월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수사가 미적지근해졌는데도 이만성의 편지는 몇 년에 걸쳐 계속 발송됐습니다. 무려 총 7통이나 됐는데요. 전부 맨 처음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접스러운 내용들만 적혀 있어 당시 경찰들은 편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체계적으로 분석된 것은 2011년 11월 강원지방경찰청에 미해결 사건 전담팀이 창설돼 발생한 지 4년이 넘게 지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전담팀은 편지에서 꽤 많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일단 이만성은 어머니 최 씨, 아들 김철수 씨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인 게 확실했습니다. 거기다 주소를 번지수가 아닌 연대 뒷골짜기라고만 썼다는 것은 최 씨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뜻인데요. 짐작하셨겠지만 연대는 바로 군부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대 뒤쪽에 최 씨네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 뒷골짝 김철수라고만 적혀 있었어도 눈치 빠른 집배원이 정확히 배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아들 김철수 씨는 육군 장교 출신으로 한때 이 군부대의 연대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천에 땅을 사서 어머니를 모셨던 거죠. 결정적으로 이만성의 7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와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편지는 최 씨보다 아들과의 관련성이 더욱 짙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은 기존의 수사에서 방향을 바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 김철수 씨에게 집중하기로 하는데요. 김 씨를 찾아가 편지를 내민 수사진. 놀랍게도 김철수 씨는 이날 처음으로 본인에게 온 괴상한 편지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그 전까지는 편지가 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내용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이 미제사건 전담팀으로 이관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혹시 선생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직업 특성상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이랑 부딪힌 일이 그래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수사진은 김 씨에게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좀 찜찜한 일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때는 1993년. 김철수 대령이 화천에서 연대장을 맡고 있던 당시 연대 초입에는 검문소를 지키는 조영식 상사라는 초소장이 있었습니다. 규칙을 칼같이 준수하는 FM 군인이었던 조 상사는 군부대 안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공사 인부들에게도 매번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요. 이미 얼굴도 다 알고 일하러 왔다는 것도 다 알면서 부득부득 검사를 하겠다는 조 상사가 인부들의 눈에는 융통성 하나 없이 꽉 막힌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났다 하면 충돌이 발생하기 일쑤였죠. 민간인과 군인 사이에 자꾸 트러블이 발생하니 연대장 김 씨로서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연히 규율을 준수한 조상사에게 벌을 내리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라서 그는 조상사를 민간인과 덜 부딪히는 부서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이 바로 정운반이었습니다. 정운반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홍보실이나 학교 방송반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자리이고 또 누군가는 꿀보직이라고도 부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철수 대령은 이 이동이 조상사에게 있어 영전이면 영전이지 좌천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싫은 거라고 조영식은 연대장의 결정에 매우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원래 부서와 전혀 다른 생소한 부서로 가야 하는 것도 화가 나고 모름지기 군인이라면 밖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법인데 사무직 비슷한 걸 해야 하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억울함이 극에 달한 조 씨는 윗선에 항의도 해보고 탄원서도 넣어봤지만 상명하복의 끝판왕인 군대에서 이런 게 잘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운반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얼마 후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었습니다. 해프닝은 이렇게 종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김철수 씨에게 전역한 조영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는 매우 불손한 태도로 거의 반말을 하다시피 하며 한때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던 김철수 대령에게 욕설과 협박 비슷한 것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전화를 받을 당시 김 씨는 화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전역 후에도 전 연대장의 개인정보를 끈덕지게 추적해 끝내 이사한 집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던 겁니다. 김철수 씨는 이후 몇 번 더 조영식의 전화를 받았지만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뿐인지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을 떠올려보라고 했을 때 조상사를 단번에 떠올리지 못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전담팀은 이만성이 세 번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던 2008년 12월 11일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만성의 DNA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봉투에 우표를 붙일 때 침을 묻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소량의 침에서도 DNA를 검출해낼 수 있을 만큼 과학수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당장 조영식의 거주지를 조회해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조 씨는 영상 속의 인물과 제법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DNA와 우표의 DNA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조영식이 곧 이만성인지 그가 최 씨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조 씨는 DNA 제공을 딱 잘라 거절합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DNA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강제로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법원에서는
조 씨와 이만성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게 분명했고, 김철수 씨의 기억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에서 전담팀이 제출할 물리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작정 조 씨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하기로 한 전담팀. 일단 어떻게든 조 씨의 DNA를 확보해 국가수에 보내보고 이만성과 조영식이 동일 인물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 검사 자료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수사진은 몇 날 며칠 조 씨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전역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군인 정신으로 가득했던 조 씨는 행동에 흐트러짐이 전혀 없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도 길거리에 침을 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잠복 열흘째 되던 날 조 씨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캔 음료를 마시면서 길을 걷다가 빈 캔을 바닥에 슬쩍 버리고 가는 겁니다. 수사진은 쾌재를 부르며 이를 수거했고 곧바로 국과수에 감식을 맡긴 결과 이만성의 우표에서 검출된 DNA와 조영식의 빈캔에서 검출된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최 씨가 살해된 후 4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를 7통이나 써보낸 이만성이라는 정신나간 존재는 1993년 최 씨의 아들 김철수 씨와 트러블을 겪었던 전 직업군인 조영식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은 DNA를 근거로 즉시 조영식을 체포했고 그는 자신이 김철수의 어머니 최 씨를 죽였으며 이만성이라는 가명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딴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연애, 바람, 매춘 같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꾸며내 편지를 보냈지만 도리어 그 편지는 범인을 추적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제대를 한 후에도 가슴속에 분함과 억울함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의 건의에 귀 기울이지 않은 군단장, 사단장도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본인을 정운반으로 이동시켜 끝내 제대를 하게 만든 김철수 여단장을 가장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모범이 되기도 했고 부모님에게 농사지을 땅을 사들이는 효자 노릇까지 했던 조영식이었지만 마음은 피해망상으로 가득 차 10수년간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눈이 휙 뒤집혀버린 2007년 10월 24일 춘천에 살던 그는 여단장과 본인이 있던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식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건 일체입니다. 그는 김철수 대령의 어머니가 화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고 넋돌이나 좀 해야겠다 싶어 산기슭에 있는 최 씨의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최 씨는 한때 아들의 부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영식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집 안으로 들이고 밥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두 사람. 하지만 조 씨의 이야기가 점점 푸념조로 바뀌고 김철수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리까지 늘어놓자 어머니 최 씨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종국에는 소리를 치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다는데요. 조 씨가 나가지 않고 버티자 최 씨는 분에 못 이겨 크고 두툼한 냄비를 가져와 조 씨의 머리를 마구 가격했다고 합니다. 77세 할머니가 냄비가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말입니다. 머리를 맞고 화가 난 조 씨는 주먹으로 최 씨를 반격해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최 씨가 뒤따라 나오더니 마당에서 또다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조영식은 이를 저지하며 주먹을 날렸다가 얼떨결에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인이 아닌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영식의 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현장에서는 조 씨의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세게 여러 차례 맞았다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노년 여성이 냄비가 으스러질 때까지 중년 남성을 마구 때릴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먹으로만 최 씨를 공격했다고 했는데
두개골을 주먹으로 함몰시킨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이야기일 뿐더러 현장에서는 흉기로 사용된 돌덩어리까지 이미 발견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 떠나서 현장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먼저 마당으로 나갔고 그 뒤를 조 씨가 따라 나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집안에서 무수히 공격을 당한 최 씨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조 씨는 이를 쫓아가면서까지 연이은 공격을 해 끝내 최 씨의 목숨을 끊어놓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최 씨의 선제 공격에 정당방위를 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됐다는 조영식의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겁니다. 조 씨는 이만성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편지 또한 매우 계획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주소지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7통의 편지를 화천, 춘천, 정선 등지를 돌아다니며 붙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상한 필체와 이상한 맞춤법으로 견본 편지를 미리 작성해두고 7통 모두를 이 견본과 유사하게 적어서 발송했는데요. 이는 본인의 진짜 필적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였고 편지가 이만성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7통 모두 내용까지 비슷했던 겁니다. 이렇게 빤히 보이는 비열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영식은 법정에서까지 자신은 최 씨 할머니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오랫동안 품고 있던 김철수에 대한 원한이 순간 울컥 치미는 바람에 그의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전역 후에도 군 간부에게서 처자식도 괴롭히고 직장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들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고 조영식의 동생과 지인들은 그가 군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상관에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하소연을 평소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도 힘든 이 일방적인 피해 호소가 형량에 반영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고령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피고인 조영식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그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 현재는 출소한 상태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전부 재판부에 먹힌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정신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게 파격적인 형량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살인범들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미제 사건 전담팀은 조영식이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것만 취사 선택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범죄 전문가는 조 씨가 애당초 연대장에게 덤벼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한 어머니 최 씨를 찾아가 대신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지른 범행을 과연 우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 그렇다 한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던 분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 조작된 편지로 명예까지 훼손시키려 했던 인간입니다. 범행 당시 피해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너그러운 처분을 내려도 되는 건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크게 남습니다. 이 판결에 누구보다 가슴이 미어졌을 사람은 바로 큰아들 김철수 씨겠죠. 부디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들의 부하라는 말에 처음 보는 남자에게도 밥상까지 선뜻 내준 따뜻하고 친절했던 최모 씨의 명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판 부부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30년대에 발생한 일인데요. 2023년에 일어났다고 해도 별 위화감이 안 생긴다는 게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주간악당, 전염병 만주 살인사건 편입니다. 1929년 4월 고베 시민병원으로 견학을 나온 교토대학교 의과대학 학부생들은
보라는 환자는 안 보고 환자들 사이를 열심히 돌아다니는 한 젊고 예쁜 여성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히로세 키쿠코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간호사도 사무원도 안내양도 아닌 도쿄 여자의과대학 출신의 내과 의사였는데요. 1929년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여자가 학교를, 그것도 대학교를 간다는 건 어지간하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그런데 히로세는 그냥 학교도 아닌 의과대학, 특히 학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명문 사립의대를 나왔습니다. 어지간히 여유 있는 집에 어지간히 잘난 딸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남자가 대접받고 여자가 천대받던 시대라지만 웬만큼 눈치 빠른 남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히로세 키쿠코는 함부로 접근해선 안 될 여자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이런 그녀에게 앞뒤 재지 않고 불도저처럼 돌진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견학을 나온 교토대 의대생 사토 미키오였는데요. 사토는 다른 남학생들처럼 뒤에서 몰래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히로세에게 다가가 집 주소부터 땄죠. 요즘으로 치면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알아낸 셈입니다. 공부하고 일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히로세는 이날부터 사토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사토의 목적은 당연히 히로세를 작업하는 것이었지만 히로세는 곧 의사 후배가 될 1살 어린 남자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듬해인 1930년 8월 또 고베 시민병원으로 견학을 온 사토가 대뜸 프로포즈를 해오자 그녀는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요만큼이라도 호감이 있으니 편지를 주고받았겠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개는 전혀 예상 밖이었던 겁니다. 사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히로세에게 편지를 보냈고 부모님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다면서 제발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남자는 만나본 적이 없었던 히로세. 순진한 그녀는 결국 사토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사토가 대학을 졸업하던 1931년 4월 양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히로세는 남편과 둘이서 의사 생활을 하며 사람들 목숨도 구하고 통장에 돈도 차곡차곡 쌓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사토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병원에 취직하는 대신 대학원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의대생이 박사학위까지 따고 졸업을 하면 현장 경험이나 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곧장 병원에서 높은 직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 년만 더 공부하면 최고 병원장까지 되어 떵떵거릴 수 있는데 굳이 막내 의사로 들어가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학원은 공짜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이미 장가가서 독립한 아들의 학비를 부모가 선뜻 내줄 리는 없을 테고 대학원생 빡센 거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사토가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도 어려울 테고 결국 그 어마어마한 학비는 아내인 히로세가 전부 감당해야 할 판국이었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사토는 뜬금없이 혼인신고까지 미루겠다고 선언합니다. 언제는 신혼여행 다녀온 후 바로 하자고 하더니 이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따면 그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하자는 겁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말을 바꾸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히로세의 친구라면 당장 짐부터 싸고 빨리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건 2023년이기에 가능한 조언일 겁니다. 1931년을 살아갔던 히로세 키쿠코에게 결혼 취소라는 선택지가 존재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신혼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갑니다. 남편은 교토대 근처에서 집을 얻어 학교를 다녔고 아내는 친정이 있는 고치현에서 작은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히로세는 병원 운영비와 자신의 생활비, 남편의 학비, 월세, 용돈, 이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미친 듯이 진료에만 매달렸죠.
한밤중에 찾아오는 응급 환자를 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보통 일이었고 한여름에 10km가 넘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왕진을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은 대부분 대학원생 남편 공부하는 데에 들어갔는데요. 약 90년 전, 그것도 외국의 통화 가치를 현재의 개념으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등장할 돈의 액수는 대충 이 정도구나 하고 참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히로세는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사토에게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5년인데요. 떨어져 사는 남편과는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돈 주고받을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지만 남편이 대학원만 졸업하면 이 고생도 끝이니까 이제 동네 개인 병원 의사가 아니라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히로세는 이를 악물고 사토의 뒷바라지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교토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말입니다. 사토 미키오가 대학원과 연구소를 오가며 열심히 공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을 유부남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데요. 사토는 아내가 뼈 빠지게 벌어 보내주는 돈으로 공짜 밥을 먹고 공짜 옷을 입고 공짜 공부를 하는 동시에 총각 행세까지 하며 신나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는 이 꿈 같은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대학원 졸업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사토는 가장으로서 아내를 책임져야 할 미래가 점점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막무가내 불도저 근성에 슬슬 시동이 걸렸습니다. 1936년 5월 사토 미키오는 마침내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히로세 키쿠코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교토에 있는 남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는 여자 혹은 여자들이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지만 히로세에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부부의 삶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럼 이제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 살림은 어디에서 합칠지를 의논할 차례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오직 아내인 히로세 뿐이었습니다. 사토는 아직 어떤 계획도 세운 게 없다면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죠. 아내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남편에게도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굳이 사토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너그러웠던 게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몇 달이 지나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마치 아내 보라는 듯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아무렇게나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와 상의도 없이 교토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고베시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홀랑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보에 혼란스러워하던 히로세의 앞에 드디어 등장한 사토 미키오. 그는 자신을 5년이나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자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간 보내줬던 학비와 생활비를 2배로 돌려주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아내가 돈으로 물고 늘어지지 못하도록 연막을 친 겁니다. 청천벽력 날벼락의 상황. 히로세 키쿠코는 엉엉 울면서 이 사실을 친정에 알렸습니다. 히로세 가문은 대대로 고치현에서 지역 유지로 활약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뼈대 있는 집안이었죠. 그런데도 히로세의 친정 식구들은 졸지에 딸 가진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딸에게 죄가 있다면 사기 결혼 비슷한 걸 당해 남편이라는 작자를 5년씩이나 뼈 빠지게 보필한 것밖에 없는데도 히로세 부모는 사토의 부모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부디 딸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오빠는 여동생에게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친정에서 거두겠으니 일단 데려가서 시집살이부터 시켜보라고까지 했는데요. 절절한 히로세 가족의 부탁에 사토 가족은 일단 며느리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히로세는 남편과 같은 방이 아닌 2층의 가장 구석진 방을 혼자서 써야 했고 남편으로부터 언제 이 집을 나가게 될지 모르니까 갖고 온 짐은 풀지 말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집에서 일을 하는 하녀하고도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카드게임을 했지만 히로세에게는 단 한 번도 참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거기에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모여서 살던 집. 그 안에서 히로세는 고된 시집살이를 겪기는커녕 완벽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참하고 고독한 나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히로세. 그녀는 결국 2달 만에 시집살이를 접고 사토와도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사토의 식구들은 바로 이런 결과를 노리고 히로세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작전을 펼쳐왔던 겁니다. 히로세의 키쿠코와 사토 미키오는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부부로서 변호사를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히로세는 지난 5년간 사토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는데요. 사토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총 1억 3천만 원 정도를 1년 안에 3회로 나누어 반납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한때는 남에게 빨대를 꽂아야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었던 이 남자는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앞날이 창창해졌고 이제 그에게 1억 3천만 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쉬운 돈이 되었습니다. 남의 단물을 빨아 자기 몸집을 키운 셈입니다. 1937년 사토와 완전히 헤어지고 독신이 된 히로세. 그녀는 요시무라 병원에 들어가 의사 생활을 이어갔지만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전 남편과 시월드만 떠올리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니 도무지 정신의 안정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할수록 지난 시간이 분하고 억울했지만 애써 마음을 억누르며 일상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1938년 4월의 어느 날, 히로세는 우연히 지인이 운영하는 한 의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티푸스라고 통칭하는 여러 종류의 전염병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티푸스는 한때 치사율이 정말 높아 최악의 전염병으로 불렸지만 현대에는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잘 나와 있어서 치사율이 10% 안팎으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쯔쯔가무시 병도 이 티푸스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히로세는 현미경으로 티푸스균들을 보면서 병균보다 더 징글징글한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문득 복수에 이만한 무기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인에게 티푸스균을 조금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이 병균들이 애먼 곳에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내과 의사인 히로세의 연구나 실험에 쓰일 것으로 생각해 선뜻 서너 종류의 균을 단단히 포장해 넘겼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히로세 키쿠코. 이제 이 균들을 어떻게든 시월드에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막상 실행을 앞두고 있자니 좀 망설여졌습니다. 명색이 의사가 사람 건강으로 장난을 친다는 게 영 마음에 불편했던 겁니다. 히로세는 병균이 든 병들을 집안 책상 위에 쪼르륵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화병이 도질 때마다 티푸스균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진정해. 복수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 꼭 지금이 아니어도 돼. 이번은 그냥 넘기자.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녀는 마음의 평정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분하고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예쁘고 똑똑하게 태어나 실패와 좌절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히로세가 사토와 그의 가족에게 당한 치욕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다 전 남편과는 같은 업계에 있으니 소식을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데 사토 미키오는 당시 고베에서 꽤 유명했던 마이코 병원의 부원장으로 취임해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완벽한 싱글이라는 프로필 덕분에 유력 가문 여기저기에서 최고의 신랑감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히로세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광장 한복판에 나가 속지 말라고 내가 사토의 전 부인이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엄밀히 말해 둘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정신나간 여자 취급이나 받게 될 게 뻔했습니다. 1939년 4월 25일 참고 또 참아보려 했던 히로세 키쿠코는 드디어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세워두었던 티푸스균이 든 병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늘이 아주 가는 일회용 주사기 몇 개를 챙겨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6일 마이코 병원 부원장 사토 미키오에게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다나카였는데요. 사토는 과거 다나카라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의 뜻으로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내용물은 인기 있는 간식인 카루칸 만주였는데요.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건지 상자도 무척 고급스러웠습니다. 다만 50개들이 세트라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사토는 만주 상자를 들고 퇴근해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몇 개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히 남동생이 입맛에 맞았는지 꽤 많이 먹었는데요. 그런데도 50개들이 만주 세트는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몰랐고 상할까봐 걱정이 됐던 여동생은 출근길에 만주 20개를 챙겨 4월 28일 아침 직장 동료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동생의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병원에 실려간 것은 사토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동생과 교사들, 그 다음이 사토였죠. 처음 병원 측에서는 열병에 걸린 정도라고만 생각했지만 사토의 남동생이 사경을 헤매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서 이들이 모두 티푸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병원은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당국에 즉시 신고했는데요. 천만다행히 사토의 집과 초등학교 교무실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낼 차례인데요. 병균의 시작점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티푸스를 앓는 두 집단의 공통인물은 사토의 여동생뿐이었고 두 집단이 공통으로 먹은 것은 사토가 선물 받은 만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만주의 유통 경로와 배달 경로를 조사했고 그 결과 며칠 지나지 않아 사토 미키오의 전 아내, 아니 정확히는 전 내연녀인 히로세 키쿠코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4월 25일 세균이 든 병을 들고 집을 나선 히로세는 다이마루 백화점 고배점 지하에 있는 디저트 가게로 가서 50개들이 고급 만주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화장실로 들어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만주 50개 전부에 티푸스균을 골고루 나누어 주입했는데요. 한 종류가 아닌 서너 종류의 티푸스균을 받아온 까닭은 사람 체질에 따라 특정 세균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치밀한 계산에서였습니다. 일부러 여러 종류의 세균을 골고루 넣어 발병 확률을 높였던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티푸스 만주를 단단히 봉한 그녀는 백화점 한편의 우편 취급소를 방문해 보내는 사람 칸에 다나카라는 흔하디 흔한 이름을 대충 적어 넣은 뒤 사토 미키오 앞으로 소포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수 같은 전 남편과 시월드 빌런들이 맛있게 많이 먹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로세 씨, 사토 씨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티푸스에 걸릴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네, 전혀 못했는데요. 만주가 50개나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 집 식구들 뭘 나눠 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했는지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오직 시댁 식구 5명만을 골탕 먹일 작정이었다고 주장하는 히로세 키쿠코. 하지만 그녀가 보낸 만주 때문에 티푸스에 감염된 사람은 총 1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먹지도 않아서 사토, 남동생, 여동생을 제외한 9명은 히로세와 사토의 빨대 전쟁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는 무고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토의 남동생이 티푸스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히로세는 비교적 당당했던 조금 전의 기세가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하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그녀는 초점을 잃은 표정으로 죽을 줄 몰랐습니다. 죽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더니 이윽고 책상에 엎어져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취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토의 남동생을 제외한 모든 감염자들은 다행히 완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엄연히 한 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숨질 뻔한 대형 사건이죠.
히로세 키쿠코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날 법원의 방청석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더 대단한 확률을 뚫은 사람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방청객은 대부분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히로세의 사연이 언론을 타고 전국에 퍼지면서 일본 여성들이 그간 참고 있던 울분을 터뜨린 겁니다. 여성이 남성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던 그때 그 시절. 저렇게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똑똑한 여자도 남자에게 피만 빨리고 팽당하는 잔인한 현실을 접하면서 일본 여성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막장 드라마 뺨치는 자극적인 사건이 언론에 의해 더욱 원색적으로 각색되면서 히로세 키쿠코 동정론이 크게 일었는데요. 특히 전 남편인 사토 미키오가 법원에 출석해 대학원 생활을 지원해준 건 고맙지만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도 다 부부간의 정에서 나온 행동 아니겠습니까? 박사가 돼서 아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싫었습니다. 등등 제 무덤 제가 파는 발언을 한 이후 히로세 키쿠코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는 더욱 높아져 그녀를 무죄 석방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대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의사인 히로세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병균을 풀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어 과감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저히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와 상해미수만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방청석의 여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폭풍 박수를 쳤지만 검사는 말도 안 된다며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어진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를 인정하긴 했지만 형은 혐의에 비해 매우 가벼운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히로세는 미야즈 여성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 1943년 4월 29일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는데요. 그녀가 감옥에 있던 시간은 총 2년 8개월입니다. 1심 형량인 3년보다도 짧았죠. 결국 죽은 사토의 남동생만 딱한 신세가 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석방된 히로세는 잠시 외국으로 떠나 있다가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1947년 고치시 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1등으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고의든 아니든 살인의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을까 싶네요. 히로세 키쿠코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간악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